트럼프 후보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첫 번째는 법인세를 감면해주자는 얘기를 해요. 재정 적자 사이드에서 보면 둘 다 답이 없는 건 맞지만 트럼프 쪽에 가속화시킬 거라고 보는 관점이 조금 더 강한 거고요. 미국의 소비 시장을 또 한번 확 부르짖혔다. 우리한테는 수출에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업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고요. 신흥국한테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됐었을 때 주는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오건영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팀장님 방송 나오고 나서 네. 그 댓글에 팀장님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건강 걱정하는 그런 예, 댓글들이 있어서 예. 요즘 이게 시장 변동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마켓을 좀 바라보는 경우, 진짜 답 없이 바라보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휴가도 가시고 좀 네네. 휴식도 하시면서 또 건강도 챙기셔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또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또 네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네,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그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파월의 연설이 또 있었어요. 예. 뭐 기존에 했던 얘기와 뭐 대동소이한데 네. 어쨌거나 물가 상황이 더 나아졌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 같은 걸 내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리 인하 확률도 100%로 이제 뛰어 올랐고 네. 또 올해 2번 내린다는 그 확률도 96%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보면 네. 일단 9월 인하 더 확실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이제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저도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 이날을 바라볼 때 로직은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속도가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미국 경제의 둔화세가 자칫하면은 고금리의 영향하고 같이 쓰나미처럼 맞물리게 되면서 빠르게 추락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낳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연준 내에서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이 둘이 충돌을 해요. 비둘기파는 금리를 내리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매파 같은 경우는 금리 내리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매파가 조금 다른 로직을 좀 세우는 것 같아요. 이 로직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실물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실물 경제가 뚝 떨어져 내려가게 되면 금리를 빠르게 낮춰야 되잖아요. 금리를 빠르게 낮춰야 되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끈적한 놈들이 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낮추게 되면 이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수 있죠. 그러면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 정도 먼저 낮춰주게 되면은 사실 5.5에서 금리 한 번 낮춰봤자 5.25잖아요. 그럼 5.25가 높은 금리냐 낮은 금리냐라고 하면은 높은 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정도 낮춰줘가지고 속도 조절만 해주면 네. 꽤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견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파들 사이에서도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한 번 정도 낮춰주면서 천천히 낮춰줘야 더 오랜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지 않겠어? 이제 이런 로직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듣고 보면 저도 맞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매파는 이제 고금리를 최대한 길게 그렇죠. 유지하는 거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예방적인 금리 그렇죠. 인하가 더 좋을 수 있다. 이 정확한 표현을 쓰신 건데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 비단 금리뿐만 아니라 실제 연준이 하고 있는 양적 긴축에서도 나타나는데 원래 월 600억 달러씩 줄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250억 달러씩 줄이는 걸로 바꿨단 말이죠. 양적 긴축이라는 그렇죠. 다음에 국채 매도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국채를 갖다 거죠. 줄이는 건데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줄이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는 긴축을 줄이니까 완화로 돌아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완화가 아니다. 네.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을 써요. 뭐라고 하냐면 완화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게 연준이 갖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있어요. 얘는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죠. 그 여유자금이 2.5조 달러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3조 달러가 좀 넘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 줄이게 됐을 때 팍팍 줄이잖아요. 그럼 잘못하면은 2.5조 달러 언저리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취약한 라인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2.5조 달러인지도 잘 몰라요. 그 언저리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이기 시작을 하는데 확 줄이게 되면은 팍팍 줄이다 잘못 걸리면은 그 언저리선을 잘못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 근처까지 거의 왔으니까 이때부터는 천천히 가자는 거죠. 그래서 250억 달러씩 조금씩 줄여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연준에서도 속도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제 매파가 얘기하는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로직은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줘야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인플레이션한테 견제구를 던질 수 있다. 이런 로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매파 비둘기파 다 동의했으면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두 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변수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지난 상반기 때도 연준한테 금리를 인하하는 건 바이든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뉘앙스들로 이제 코멘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이 연준을 구설수에 올릴 수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서 방향을 만약 바꾸게 됐었을 때는 연준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연준이 괜찮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약간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 말씀 중에도 오얏 나무 밑에서 뭐 갓 고쳐 쓰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배나 뭐 이게 뭐 신발 뭐 고쳐 쓰지 말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 이제 선거 전에 영란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도 네. 그 뭐 내릴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냥 동결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란은행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2%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멈췄죠. 그날 그때는 동결을 했죠. 그래서 왜 동결했어요? 뭐 좀 더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7월 4일 날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2, 3주 전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어떤 그런 정치적 해석을 좀 그렇죠. 전개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들 그 코멘트로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때 영란은행에서 그 다음에 팔로우업으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 영란은행의 위원들은 저기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총리선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침을 줘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블랙아웃 기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것만 딱 봐도 신경 쓰는구나. 이 느낌이 분명히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도 그런 부분을 혹여나 이제 신경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죠.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를 해놓고서 네. 사실상 시장 금리를 눌러주니까 네. 금리 인하의 효과를 사실상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선 끝난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냐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만약에 대선이 없다라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선이라는 건 사실 누군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변수죠. 그건 하나의 와일드 카드가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나 하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땐 자산 시장이 너무 방긋 웃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 그나마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 뭐 나스닥, 그렇죠. S&P 계속 그렇죠. 뭐 이제는 뭐 뉴스도 아니죠. 예, 그렇죠. 매일매일 최고치 경신이니까. 거기에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져 버리면 이럴 때는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시사한 것만으로도 자산 시장이 저렇게 준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오히려 자산 버블을 만들 우려가 너무 커진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 주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1번, 두 번째는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산 시장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파 중에서도 네네. 아직은 이런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해하는 그렇죠. 그런 시각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미국 제 CPI는 많이 내려왔는데 미국 그 PPI 생산자 네. 물가는 오히려 좀 시장 예상치보다 아직까지 좀 높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제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선행하니까 예. 이거 보면은 아직 이게 그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생산자 물가가 항상 선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왜곡이 나타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았지만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높은 레벨은 아니에요. 이게 워낙에 많이 뭐 내려왔었거든요. 2%대이긴 하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마켓 볼 때 그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사실 연초에도요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그래서 그 주는 시그널이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연준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가 중에서도 끈적한 부분들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여전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2년간 긴축을 했거든요. 22년도 3월부터 올렸으니까 2년 6개월 동안 그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왔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서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그럼 해놨었던 이 올려왔었던 이 고생이 네. 그냥 한순간에 무거품이 돼버리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매파 중에서도 좀 센 쪽은 네. 오히려 금리 인하를 갖다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요즘 좀 투자자분들은 네. 좀 약간 또 헷갈리는 게 아니 금리 인하가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빅테크 가격들, 주가는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간혹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갑자기 그 뭐 테슬라, 엔비디아로 재미 봤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고 네네. 다시 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기를 이제 앞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근데 이게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금리 인하면 주가 오를까 이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답은요. 굉장히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가 95년에 금리 인하할 때 주가 올랐고요. 98년에 인하할 때 주가 올랐고요. 2000년대에는 2001년에 금리를 많이 낮췄거든요. 그때는 주가가 계속 폭락했어요. 2008년에 금리 인하할 때도 폭락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인하할 때는 올랐어요. 그러면 사실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네. 금리 인하는 주가의 호재라고 하는데 네.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네요. 저는 금리 인하는 주가의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그럼 오르나? 그게 아니라 주가를 결정하는 데 정말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리가 하나죠. 잠깐 보시죠. 예를 들어서 그 주가를 바라볼 때 성장하고 금리를 같이 봐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성장이 세요. 그러면 20%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투자를 하면. 근데 금리 1% 오른답니다. 그럼 그 투자를 포기할까요, 말까요? 20%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하죠. 하죠. 19% 네. 먹을 수 있으니까. 아쉽지만 1% 아쉽지만 올라도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금리 올라도 자산 가격이 올라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금리 1% 내려요. 근데 성장이 10% 주지 않습니다. 그럼 금리 내리니까 주식시장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땐 떨어지죠. 그렇죠. 성장이 더 주지 않으니까. 훨씬 이게 그러면 우리는 금리가 인하돼서 주가가 빠졌다 이게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주가가 오르냐면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 이상으로 금리를 잡아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시장을 다시 방긋웃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금리 인하가 악재가 된다, 금리 인하가 호재가 된다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돼요. 단 금리 인하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 침체의 전조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미 늦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만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질만 남았습니다. 성장이 급격하게. 그때는요. 금리 인하 해도요. 그렇죠. 금리 인하 한두 번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속도가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약발이 안 먹히는 그러면 거죠. 금리 인하 했는데 주가 빠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금리 인하 때는요. 버블 붕괴로 인해서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거고요. 금융위기 때는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네. 금리 인하 되게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못 따라가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금리 인하를 하면은 뭐 시장이 빠진다던데요. 뭐 이런 로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는 이 시점에서 향후에 성장이 어느 정도 속도로 둔화될 건지를 같이 바라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장 둔화가 확실해진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후행적으로 금리를 내려버린 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금리 인하가 최근에 보면은 네네. 이 M7이라고 하는 이제 주가의 경우는 크게 빠지기도 하고 크게 오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기존에는 거기로 이제 쏠림 그렇죠. 현상, 완전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 그 좀 쏠림 현상이 다른 곳으로도 좀 빠져가는 듯한 좀 네. 느낌도 보여요.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금리 내린 듯도 안 내리고 물가도 안정된다고 했다가 또 튀고 환율도 뭐 달러 약세 간다고 했다가 약세로 안 가고 막 이러니까 되게 헷갈리잖아요. 네. 매크로가 너무 이상해요. 이러면 막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매크로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오르는 자산 그걸 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금리 인하하면 좋은데 언제 할지 모르고요. 금리 인하하기 전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할 때 적어도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자산. 그때까지도 성장이 탄탄할 자산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몰려가요.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M7이 거기에 해당되는 네.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돈이 다 불어나니까 그런 다른 데서 빼가지고 다 M7에다 몰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온 거예요. 시작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9월이다, 11월이다 막 얘기 나와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가시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 안까지는 안 죽을 애들이 확실히 보이겠죠. 이제. 왜냐면 언제 할지 모를 때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긴 기간 동안 살아남을 걸 찾아야 되지만 이제는 9월이냐 11월이냐 12월이냐의 문제인데 그때까지 안 죽을 애 찾는 거죠. 그럼 선택지가 확 늘어나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선택지가 확 늘어나는 데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저가 주식들 있죠.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시장에서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건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 산이 하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밑에서부터 물이 찹니다. 그럼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꼭대기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악덕 분양업자가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를 그 순간에 분양합니다. 그럼 산 꼭대기 프리미엄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뛰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산 중턱은 제로예요. 거기는, 예. 가격. 왜냐면 잠기면 죽고 예. 죽으니까. 그리고 한 700m, 800m 지점도 아무런 밸류가 없어요. 왜? 500, 600, 700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잠길 거고 꼭대기만 남을 거니까. 그럼 꼭대기 프리미엄만 폭발하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갑자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리를 잘 보시는 분이 야 저거 700에서 멈추겠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럼 700m 위는 안전하잖아요. 중턱도 괜찮을 것이다. 중턱도 괜찮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삭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중턱 분양해야죠. 그렇죠. 중턱의 가격이 이제 예. 기존이 0원이었는데 오르겠죠. 그렇죠. 폭등하겠죠. 중턱에 폭등할 텐데 그럼 중턱에 폭등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예. 빠져나오겠죠. 그럼 산 꼭대기의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대안이 생기니까 중턱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은 그거죠. 산 꼭대기의 펀더멘탈이 바뀐 게 있느냐? 없어요. 똑같아요. 산 꼭대기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네. 물이 차올라도 살 수 있고 산 꼭대기고 기온 똑같고 질이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근데 가격이 폭락해버리죠. 왜? 대안이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과 금리의 로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시장에서의 순환매의 관점, 산 꼭대기만 답이다라고 했다가 새로운 대안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 관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시면 지금의 움직임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산꼭대기 M7에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더욱더 확실해지니까 이제 산 중턱까지 뭐 우량주라든지 다른 기술주, 뭐 중소형주까지 그런 온기가 퍼져 나가는 네.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쏠림 현상이 조금 그 완화가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서 봤더니 또 물가가 또 올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러셀 2000이라고 해서 미국의 중소형주 관련 주식이 있어요. 네네. 걔네들은 2000포인트에서 움직이질 못했거든요. 예. 꽤 오랜 기간 움직이지 못하고 굉장히 저희끼리 쩔었다는 얘기를 해요. 쩔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다른 애들 많이 못 갈 때 그 러셀 2000만 거의 7, 8%가 올랐습니다. 며칠 연달아 올라요. 굉장히 강하게 뛰었거든요. 네. 지금 한 2200에 거의 근접했으니까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와 이제 이게 계속 가겠네? 근데 이제 잠깐 보시면 매크로가 또 흔들리잖아요. 네.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변수처럼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또 돌면 네. 그럼 이런 데는 되게 취약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빠지는 거냐 아니면은 실제 서스테이너블한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가는 거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 얘기 또 트럼프 얘기 안 할 수가 예. 없습니다. 워낙 이제 뉴스가 이제 트럼프 뉴스로 다 덮고 있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뭐 유력해지거나 또 뭐 바이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또 미국 국채 금리도 날뛰고 네. 또 달러 가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좀 이런 흐름은 가겠죠. 트럼프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잠깐 네. 보면은 첫 번째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자는 얘기를 해요. 21% 정도 되는 법인세를 지금 15%로 낮추자고 하는 거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 28%를 올리자고 해요. 그럼 둘이 갈려요. 네. 근데 법인세를 인하해 준 기업들한테는 좋은데 문제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세수 위축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져요. 그거를 이제 관세를 많이 걷어서 그렇죠. 관세를 2배 올려가지고 그걸 땡겨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관세가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고스란히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의 세금을 아껴준 거를 소비자가 대신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가도 오르니까 결국에는 법인의 이제 사실 모두가 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럼 기업한테 좋게 해줘가지고 모두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감내해야 되는 그림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정책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옐런 재무장관이 물론 정치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옐런 재무장관이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실제로 인플레이션만 올리게 되고 최악의 정책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비판하는데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anyway 그렇게 재정 적자를 계속 늘려가잖아요. 감세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재정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재정 적자를 늘려가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부채가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예. 네. 국채 발행 뭐 더 한다고. 그렇죠. 저는 사실 뭐 바이든이 돼도 네. 뭐 재정 적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그러니까 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증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바이든 같은 네. 경우 법인세를 증세하면서 부유세를 걷고 싶어해요. 그걸로 일단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로도 사실 모자라요. 그거 팩트예요. 근데 트럼프 후보는 오히려 그걸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재정 적자 사이드에서 보면 둘 다 답이 없는 건 맞지만 어느 쪽이 좀 더 가속화시킬 거냐라고 한다면 트럼프 쪽이 가속화시킬 거라고 보는 관점이 조금 더 강한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막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뛰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물가 안정돼서 금리 내려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선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누가 된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가 올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8, 9월로 접어들게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 국채 발행 이슈가 조금은 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은 뭐 국채 금리는 더욱 더 뛰겠고, 네. 또 물가는 이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 경제 성장 둔화가 또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부채가 늘어나면 반드시 위험해지느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가 늘어난 만큼 경제의 성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계부채를 볼 때 네. 가계부채의 총액을 보지 않고요. 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봐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GDP 성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럼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불경기가 찾아와요. 네. 그럼 불경기가 찾아오면 보통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쌓아놨던 세금을 지출을 하면서 경기를 받쳐줘요. 그래서 이때 적자가 늘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럼 경기가 좋을 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경기도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쌓아놔요. 언제 쓰려고? 불황이 찾아왔을 때 쓰려고. 네. 근데 지금은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재정 적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할 때 쓸 수 있는 실탄은 없을 수 있겠네요. 위험할 땐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 많이 쓰고 위험할 때 더 쓰고 이게 지금 컨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요. 성장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정 적자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파탄 나는 날이 몇 월 며칠이 알 수가 없죠. 그 부채를 갖다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때 그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채를 빨리 줄여야겠네. 부채를 줄이지 않고 미국의 성장이 탄탄하게 나와주면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최악의 경우가 이런 거죠.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GDP 대비 미국의 성장 대비 부채 비율이 커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부채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지 항상 위험하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요즘 트럼프 당선에 따른 좀 우리 경제에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좀 미국 경제가 좀 세계 경제를 좀 멱살 잡고 끌고 간다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낙수 효과처럼 조금 그 과실을 어느 정도 이제 얻어가는 측면도 있었는데 네. 그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측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만약에 감세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 시장을 또 한번 확 부르짖혔다. 네. 그럼 우리한테는 수출에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일단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됐을 때는 아마 중국한테 무역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릴 거고요. 우방국에 대한 관세도 높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의 성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성장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해서 내 파이가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 분쟁, 기술 분쟁 이런 거 일어날 때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설령 다시 들어오더라도 재선이 되더라도 이런 무역 분쟁 쪽이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보다는 조금은 좀 마일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뭐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에 대한 폐지를 또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법안에 따라서 2차 전지 분야가 조금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조금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업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분쟁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분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럼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분쟁 안 했나?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거를 유지하는 정도로 했지 무역 분쟁에 포커스를 확 두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거는 둘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트럼프로 만약 바뀌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해왔던 기술 분쟁은 사라질까? 무역 분쟁을 더 강하게 할 것이지 기술 분쟁은 현안을 아마 유지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흥국한테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됐었을 때 주는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 국가 지도자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뭐 경계한다 이런 발언들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총리가 넘어갈 때 아소다로라고 이제 네. 부총리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저기 트럼프를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관점들 이런 것도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